자, 한국의 수출 실적이 10개월째 좀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를 얼마 전에 기록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경제는 도대체 어느 국면에 있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도 하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도 좌우될 테니까 과연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수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서 찾으세요?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수출 대상국이 1, 2, 3가 다 그렇죠. 무역 분쟁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미국, 중국, EU.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내수가 외부적 충격이 내수 부진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에 뭐 안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줄었는데, 근데 또 의외로 지난 분기 그 경제 성장률 보면 순수출이 1.3%를 좀 견인을 했고 내수가 마이너스 0.9에서 0.4가 되는데, 순수출은 느는데 왜 이러지? 그건 뭐예요? 네. 수출이 줄지만 수입이 더 줄었기 때문에 순수출이 플러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줄고 수입도 이제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그널들은 좀 나옵니다. 지난 분기에 사실 수출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게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무역은 다 아시지만 이게 천수답이거든요. 반도체 천수답.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가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면서 지금 또 낸드 프레시 값, D램 값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물량은 계속 늘었어요. 0.7% 정도 계속 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가격이 제자리로 가야 되고요. 10월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왜냐하면 분기에 있는 고정 가격을 협상하는 달이 10월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가격이 오늘은 오르고 내일은 오르고 그런 줄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시장 가격이고 벌크로 파는 것들은 분기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달에 이제 결정을 해서 4분기하고 내년도 분기까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격 14%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올라가주면 반도체에서는 좀 희망이 살아나는 그런 부분들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량으로 팔 테니까 얼마에 살래? 뭐 이런 식으로. 매 분기 하는데 10월이 이제 마지막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 3. 중국, 미국, 유럽 다 이제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여파가 큰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국가들에 비해서 수출의 감소폭이 좀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는 또 왜 그럴까요?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도 그걸 굉장히 중심사항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거죠. 지난 17년도, 18년도 다 호황 때인데 우리가 수출이 잘 됐어요. 잘 돼서 우리나라가 어떤 자리매김을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부분들이 생겼는데요. 요번에 이런 불황 때 고맙게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중국이 2000년부터 국산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왜 우리 수출이 늘었느냐? 다른 게 아니고 그때는 너무나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었는데 물량이 줄어들으니까 자기네 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 공급망에 충분히 가능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 게 확 줄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중국이 경제가 좋아져서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갈 것이다. 그거에 대한 기대를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중국의 걸 먼저 쓴다는 거죠. 중국을 이제 충분히 자기네들도 소위 말하는 내부 공급망이 완전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고도화가 돼 있어서 중국 경제가 늘어나면 우리가 활짝 웃을 것 같은데 올라갈 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소위 말하는 산업 고도화를 해야 되고요. 제일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니라 5대 품목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고요. 이 수출 최대 5대, 그게 43%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5대 국가, 수출 대상 5대 국가가 지금 60% 정도 되는데요. 59.9%인데 그것도 10년 동안 바뀌질 않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정체된 부분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해왔던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진짜 다각화라는 그런 명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왔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은 CSI 쪽으로 네. 40%가 늘었어요. 네. 베트남, 아세안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근데 물량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쪽은 아직은 그렇겠죠. 현재 수출 품목의 다각화, 그다음에 수출 국가의 다변화 이 부분이 숙제로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국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파는 품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다면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그렇죠. 거. 그만큼 시장 뺏긴다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일어나서 네네. 지금 중국의 내수가 줄었거든요. 네. 중국의 내수가 줄으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중국에서는 자동차 이 소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독일로 넘어간 거예요. 독일 제조업이 확 줍니다. 네. 독일 제조업이 주니까 EU의 소위 말하는 경기가 부진이 오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입는 게 우리나라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전체 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내년에는 전개될지 이제 우리가 이 굉장히 뭐 조심스럽게 하고 FTA 많이 해야 되고요. 네네. 우리나라 경제 영역을 지금 넓히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소위 말하는 장기 네. 불황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표긴 한데 그거를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를 또 준비해 주셔갖고 그 표를 한번 보면서 네. 어떤 품목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부진했는지 이걸 눈으로 좀 직접 확인시켜 주세요. 근데 그 ICT 뭐 네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ICT가 사실 22%가 빠집니다. 네. ICT 이제 부분들은요, 특히 이제 반도체 저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전체 물량의 32%까지 갔던 게 지금 25%로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고, 근데 석유화학이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12.2%를 주는데 저 부분 석유화학 석유 제품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셰일가스의 혁명으로 인해서 지금 납탄한 에틸렌 만드는 이 가격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중동산 석유를 쓰면 1,600불, 1,200불에서 1,600불 정도의 지금 원가 톤당이 나오는데요. 네. 셰일가스를 쓰면 그게 800불로 떨어져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네. 반도체 이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파고가 올 곳이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셰일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롯데가 네네. 현지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 중에 하나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 제품도 한번 살펴봐야 돼. 워낙 그 셰일에서 나오는 그 기름의 질이 경질유다 보니까 이들의 단가가 훨씬 더 낮아졌나 보네요. 그렇죠. 낮고 또 이제 뭐 액화하는 과정도 조금 원활해지고 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예. 되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조금 뭐 이러는 와중에도 네. 또 뭐 약진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네. 뭐 자동차 선박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바이오 제품 좋았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전자기기 부품 등이 지금 의외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오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게 아직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 수 있을 만한 수출 품목이 아니어서 아니죠. 그렇죠. 얘네가 아무리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좀 그 수출이 뭐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수출 품목이 10년 전하고 지금 안 바뀌었다는 자체가 네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사업 다각화를 못한 거고 4차 산업의 이 변곡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수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뭐 개방형 소규모 경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우리가 이렇게 왜 수출하냐면요.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온 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납니다. 네. 그리고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경제 위기가 닿았기 때문에 그쵸. 수출 부분은 죽기설기로 막아내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무역협회에서는 그 내년 2월쯤 되면 이게 좀 증가세로 돌아설 거다라고 전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이제 올해 원래 이제 이 성장 전망표를 보면요. 올해 하반기에 수출은 마이너스 9.6인데 네. 내년도는 플러스 2.3으로 가는데요. 역시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반도체죠. 네. 반도체인데 인텔하고 AMD에서 지금 새로운 차세대 CPU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적합하게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고요. 아, 그 정도 스펙 네. 맞출 수 있으려면.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네네. PC 공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5G 폰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제 스마트폰 쓰는데 1% 미만이랍니다. 근데 네네. 내년도에는 의외로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1년 만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이폰도 지금 나오고 네네. 화웨이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밖에 5G 폰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네네. 이 상황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반도체 지금 엄청난 수싸움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선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산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네네. 대해서 수익기가 들어왔는데 마침 어저께 중국이 다시 32조의 펀드를 만들어서 네.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제 133조의 시스템 메모리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진짜로 치열하네요. 이 눈치 싸움은요. 네. 이거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엄청난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싸움이 물밑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정도의 돈을 투입할 만큼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죠. 것이겠죠. 특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한일 분쟁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반도체를 저격하고 들어온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의외로 그게 영향이 없잖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혼자 지금 힘들어하고, 아니 일본 혼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차질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네. 그것이 이제 뭐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에 소위 말하는 상승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한일 이 분쟁이 사실 미중무역 분쟁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글로벌 공급망을 이걸 해체를 한다 그래서 네네. 그래도 요것을 참 잘 우리나라가 넘기고 있는 순간이라서 내년도 반도체는 뭐 기대할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그 소비자들의 심리도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마이너스로 얼마 전에 기록이 됐었잖아요. 이건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금 디플레이션 뭐 얘기들이 많이 네네. 나는데 디플레이션은 2년간 물가가 마이너스일 때가 원래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인데 네. 우리나라는 GDP 디플레이터가 지금 3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서 사실 준 디플레이라고 보는데요. 네. 사실 뭐 물건 하나 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은 되게 검색을 하죠. 네. 그러다가 가격 비교하고 직구로 사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공급자 측면에 유통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물가가 안 올라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이 능력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면,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또 이제 물가는 작년하고 동기하고 대비하니까 작년에 폭염 때문에 네. 기저효과로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따라서 지금 공급차 측의 그런 물가 이 하락 요인도 굉장히 많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총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경제가 화랑이 되면 이 소비자 물가는 걱정을 우리가 뭐 안 해도 되고요. 디플레를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는 아닌가. 근데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안 하면 그것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디플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뭐 어저께부터는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위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혹은 더 뒤에 있을 것이다. 네, 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짜로 뭐 시시각각 변하는 뭐 증시 또는 시장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겨나가시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니투데이 방송을 꼭 보고 계셔야죠. 그래야 우리 머니투데이가 뭐 이 자기 자랑 같습니다만 굉장히 이 타임리 뉴스들을 잘 주시기 때문에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한 거 아닙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디플레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 쪽에서도 재정에 어떤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뭐 저는 이제 고모님께 많이 들었지만 통화 정책의 여력은 정말 한계점까지 거의 다 오고 있으니까 재정 정책이 좀 필요할 텐데 그 내년도 513조 슈퍼 예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제 재정 승수라고 그러죠. 재정을 1조 풀었을 때 얼마나 나오냐면 한은에서 5년 동안 1조 2천 정도가 나온 1.27을 말했고요. 또 뭐 민간 기업에서는 0.3, 0.4 그다음에 뭐 0.18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이 지금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정책 담당자들이 꼭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지금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소비하고 투자가 지금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결국은 생산성하고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수포 예산 재정 확대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꼭 겸비된 곳에 넣는 아주 정밀 타겟을 하는 재정을 가야 되고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재정을 확대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재정 확대 정책은 아니에요. 뭐냐면 조세 부담률이 21%를 넘어서 26%까지 갔고, 그다음에 우리 뭐 국민 부담률은 연금까지 내면은 36%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그냥 돈은 걷어가면서 재정을 푼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쇄가 됐었던. 밸런스 믹스가 잘 못 됐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년에 근데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좀 걱정되는 게 사실 예산을 우리 뭐 만들 때는 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내년이 경제 성장률 2.6%에 물가 상승률 1.5%로 잡았어요. 좀 수정이 돼야 되는 숫자들이 그 안에 녹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당국자들에 대한 조언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슈MB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김영롱 앵커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